우리는 오랜 시간 의심없이 믿어왔습니다. 학교는 우리를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절실히 알아야 할 돈과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커리큘럼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무관심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본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더 큰 수익을 얻고 모르는 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정보를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교와 부모님에게 돈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이 취직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축입니다. 반면 정보를 알고 배움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은 은행에 예금하는 저축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녹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보수적인 투자로 미국 지수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나이에 자산의 격차는 평생을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수익 격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조는 누군가는 항상 당해야 돌아가는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공개되어 모든 이가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이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잘 알게 되면 누군가가 손해볼 일이 없고 시장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은근히 그리고 철저히 무지를 전제로 삼습니다. 이 무지의 생산 공장이 바로 공교육인데요. 학교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법, 자산을 굴리는 법, 투자와 리스크를 계산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규칙을 따르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삼게 만들죠. 공교육의 목표는 모두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학교는 근로소득자를 양산하는 기관이지 자본가나 투자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체제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은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은 그 돈을 활용해 대출을 내주고 기업은 그 대출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가는 세금을 통해 복지와 공공재를 운영하죠. 이 체계는 대다수가 돈을 쓰기만 하고 소수만이 자산을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만약에 모두가 자산을 이해하고 투자에 뛰어들고 정보와 전략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순진한 소비자를 전제로 합니다. 광고 산업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주입하죠. 지금 아니면 늦는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합리적 소비가 아닌 감정적 소비를 하도록 자극합니다.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죠. 금융 문맹일수록 고금리 상품, 장기 계약에 쉽게 낚이기 쉽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내러티브가 강조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만 열심히 해선 자산을 축적할 수 없고 경제적 자유는 불가능하죠. 자산시장은 그 누구도 자산 축적을 가르쳐주지 않기에 불평등이 유지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보는 통제되어야 하며 돈에 대한 무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교육은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돈은 위험하다. 투자는 도박이다. 은행이 안전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 주입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프레임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대가를 치르며 배워야 하죠. 물론 학교가 돈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무조건 악의적인 의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이 음모론적 목적 아래 설계되었다고 보기엔 복잡한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구조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는 정보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다수는 무지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그 시스템을 떠받칩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진 않았지만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물건을 살 때 할부 이자의 개념은 배우지 않았을까? 왜 신용카드의 연체 이자율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 왜 복리의 무서움은 교과서에 없을까? 세금과 연금 구조는 왜 시험 범위에 없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시장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공정함보다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며 이 정보의 불균형은 곧
권력입니다. 우리가 돈과 금융에 대해 무지한 이유,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보다는 종속된 상태로 머무는 이유는 단지 우연이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체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측의 이해관계와 깊게 맞물려 있죠. 모두가 돈과 금융에 대해 잘 알게 되면 현재 작동 중인 여러 권력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정치와 정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이해는 국민 다수가 무지한 상태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이죠. 첫 번째로 정치 권력은 대중의 무지를 전제로 작동하는 포퓰리즘 체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의 구조, 재정의 흐름, 물가와 금리의 인과관계를 모르면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감성적인 언어로 포장하여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어디서 걷고 어디에 쓰는지 국민이 잘 모르면 현금 살포나 포퓰리즘 예산을 뿌려도 비판을 피할 수 있죠. 국민이 세금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간접세 구조는 정부에게 막대한 재정 여지를 주지만 대중은 그 부담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의 판단 능력을 흐리고 정치인의 책임 회피를 용이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조세 권력입니다. 많은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금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거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넣을 때의 유류세, 물건을 살 때의 부가가치세,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사회보험료 등이 그렇죠. 이런 구조 덕분에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돌보면서도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세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감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감시와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그 순간 조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정치적 요구사항이 되며 정부 권력의 자의적 운영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전체 체제의 복종 프레임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돈과 금융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정부의 통화량 확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의 원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공부한 사람만 이득 보는 구조는 나머지를 노력 부족으로 몰아붙이며 자기 책임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과 금융, 투자에 대한 교육보다 사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때 모든 사람이 이 구조는 의도된 불평등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면 체제 자체에 대한 질문과 저항이 생기고 정치, 금융, 교육, 미디어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국민연금이 강제적인 것도 전체 체제의 복종 프레임에 해당하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가입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었지만 현재 실패한 정책임이 탄로나죠.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연금저축펀드와 ISA, IRP 같은 절세 3종 계좌를 고등학생 때 알려주거나 취업 후 강제적으로 계좌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강제 가입은 수동적 국민을 양산하는 것이고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주체적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간접 통제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절세 3종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면 정부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다수의 무지는 권력 분산을 막아주는 장치거든요. 국민연금도 정보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자산 불평등을 은근히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데 최적화된 기관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성실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금융지식, 세금의 원리, 자산 증식의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죠. 이 상태는 권력자에게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금융을 활용할 줄 알고 세금을 따져 묻고 자산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정보가 평등하게 배포되는 순간 권력은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통제되어야 하고 교육은 제한되어야 하며 구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불평등을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이 유지되도록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돈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 답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명확하죠. 모두가 알게 되면 기존 권력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로 수익을 창출하는 체제이고 그 수익은 권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통제되어야 하고 무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구조의 밖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순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만이 당하고 아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며 지식은 자유를 뜻합니다.